안녕하세요, 여러분. 몽실 언니입니다. 오늘은 책을 읽어드릴 거예요. 이번에는 좀 비교적 빠르게 책 읽는 영상을 가지고 올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쁩니다. 제가 오늘 읽어드릴 책은 쓰는 사람 이은정이라는 책이에요. 여기 포르체에서 책을 보내주셨어요. 저는 먼저 읽어봤거든요. 재밌게 읽은 책이라서 얼른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면 프롤로그부터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좀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읽어준다면 제대로 살고 있는지 매일 의심하지만 제대로 사는 게 뭔지 잘 모르겠다. 제대로까지 생각하기엔 너무 숨막히니까. 제대로 살고 있지 않아도 명랑하지 못하더라도 괜찮은 것 같다. 다들 때로는 그렇게 살아간다는 걸 눈치채고서야 내 삶에 조금 관대해질 수 있었다. 늦었어도 괜찮아. 계속 느려도 괜찮아. 글을 쓴 지 참 오래되었는데도 작가가 된 건 얼마 되지 않았다. 그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는 혼자였기 때문인 것 같다. 글 쓰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고 어떻게 하면 작가가 될 수 있는지 이끌어주는 사람도 없었고 전업 작가의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 말해주는 사람도 없었다. 아기가 태어나서 성인이 되는 시간인 딱 20해가 걸렸으니 내게 있어 등단은 마치 성인식이나 결혼식 같았고 책이 나올 때마다 출산하는 기분이 들 정도로 힘들었다. 나는 지금 3번째 산고를 겪는 중이다. 누군가 버둥거리는 내 손을 잡아주었으면 좋겠다. 7년이라는 짧지 않은 세월 동안 노인들과 동무하며 글 쓰는 삶을 살고 있다. 그전에는 도시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다. 지금 딱 그들의 중간쯤 나이를 먹고 보니 아이에서 노인이 되는 삶이란 깨끗한 백지가 글자로 가득 차는 과정이라는 걸 느꼈다. 그런 의미에서 내 생의 여백 한 부분을 이 책으로 채우려고 한다. 그토록 채우고 싶었던 여백을 늦은 나이에 조금씩 채우고 있다. 나는 쓰는 사람이다. 소설도 쓰고 에세이도 쓰고 시나리오도 쓴다. 내게 번번이 실패와 좌절을 맛보게 한 것도 가장 강렬한 기쁨과 행복을 준 것도 모두 문학이었다. 지금은 읽고 쓰는 일이 내 인생의 전부다. 그게 전부라고 말할 수 있어서 너무 멋진 것 같다. 나는 여전히 가난하고 무명하고 그래서 자주 우울하다. 그러나 먹고 사는 일이 아무리 고단해도 살아있는 동안은 세상을 읽고 사람을 쓰는 전업 작가로 살겠다. 언젠가 내가 늙고 병들거나 더 이상 생의 여백이 남지 않아 글을 쓸 수 없게 되더라도 마지막에 기어이 이 문장은 남기고 싶다. 쓰는 사람이어서 행복했다라고. 이 책이 그 행복에 한 발 다가설 수 있게 해줄 거라고 믿는다. 당신이 나를 읽어준다면 어쩌면 2021년 봄과 여름 사이에 이은정.
장부터 읽어드릴게요. 기적은 가까이에 있다. 살던 집 계약이 끝날 무렵이었다. 인터넷으로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바닷가로 가고 싶어 바다가 인접한 지역의 매물을 위주로 살펴보았다. 어느 날 어촌의 작은 마을에 있는 내 마음에 쏙 드는 아담한 주택을 발견했다. 그러나 매매로 나온 집이었고 나는 그럴 만한 형편이 되지 않았다. 마음을 접고 다른 집을 알아보았지만 그 집이 계속 눈에 밟혔다. 구경이라도 하고 싶었다. 덜컥 집주인과 약속을 잡았고 아침 일찍 먼 길을 나섰다. 오래된 흙집, 작은 방 2칸에 마당은 마당이라고 할 수도 없을 만큼 작았지만 혼자 살기에는 그만이었다. 무엇보다 마당에서 100m도 안 되는 거리에 펼쳐진 바닷가는 내 마음을 훔쳐가 버렸다. 나는 그만 욕심이 났다. 주인 아주머니에게 은행에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오겠다고 말한 후 읍내에 있는 은행으로 향했다. 은행 직원은 냉정했다. 필지가 50평도 안 되고 건물은 오래된 촌집이라 대출 산정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실망과 아쉬움을 안고 은행을 나오니 노을이 지고 있었다. 나는 곧장 집으로 돌아가려다가 다시 그 집으로 향했다. 돌아온 나를 본 주인 아주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반색했다. 사양하는 나를 굳이 집 안으로 들이며 차도 내어주었다. 나는 솔직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서 솔직하게 말했다. 집은 마음에 드는데 매매로 들어올 형편은 안 된다고. 괜한 욕심을 내어 은행까지 갔다고. 사실 시골에 있는 작은 주택이라 매매하는데 큰 금액이 드는 것은 아니었기에 몹시 민망하고 부끄러웠다. 이 나이까지 그 돈도 못 모으고 무얼 하며 살았는지 자책하느라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냥 돌아가려고 했어요. 근데 혹시 결과를 기다리실까봐 말씀드리러 왔어요. 내 말을 들은 주인 아주머니는 대단히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다. 사람들이 집을 보러 많이 오는데 보통은 말없이 가버린다고. 계약하지도 않을 거면서 다시 돌아와 인사하는 사람은 처음 본다고. 가진 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전세도 좋고 월세도 좋으니 여기 와서 살라고. 나는 어안이 벙벙했다. 이내 주인 아주머니는 내 손을 꼭 잡더니 고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게 바르게 살면 좋은 일들이 생긴다고. 그 말 때문에, 그 따뜻한 손 때문에 나는 그만 주체할 수 없는 울음이 터지고 말았다. 여기 와서 글 열심히 쓰겠다며 연신 머리를 조아리는 나에게 아주머니는 더욱 반색하며 말했다. 작가였구나. 좋은 작가가 되겠어. 나는 그 집에서 쓴 소설로 문학상에 당선되어 소설가가 되었다. 기적 같았던 그때의 기억은 내 인생에 아주 큰 교훈을 남겼다. 비록 지금도 가진 것은 없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늘 정직하게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다지게 했다. 물질적인 빈곤이야 조금씩이나마 채워갈 수 있었다. 반면에 정신이나 마음의 빈곤은 아무리 노력해도 채우며 살기 쉽지 않았다. 하지만 그때 주인 아주머니의 배려가 내 마음속 절대적 빈곤을 채워준 느낌이었다. 메마르고 허기진 마음 때문에 오랫동안 갈증에 시달렸던 나는 내 마음이 채워진 만큼
다른 사람 마음도 채워주면서 살고 싶어졌다. 연습 없이 던져진 인생, 그렇다면 매일 연습하는 기분으로 살아볼까? 농담처럼 결심했지만 현실을 깨부수는 강렬한 어록은 언제나 농담 속에 있었다. 사람들을 대면할 때 다정한 눈동자와 목소리, 예쁜 미소를 세팅하고 나의 가난이나 결함 따위에 솔직해지는 연습을 시작했다. 고달픈 일상을 사는 주제에 가식으로 보이지는 않을까? 걱정하기도 했지만 어디까지나 연습이니까. 그러나 막상 밝고 건강한 내 모습을 본 누구도 가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쓰는 글에 비해 사람은 밝아 보여서 좋다고 말해주었다. 계속 연습하다 보니 늘 우울함에 절어서 축 늘어져 있던 입꼬리가 필러라도 맞은 것처럼 방긋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 연습을 지속하고 나서부터 자꾸 새로운 청탁이 들어오고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모였다. 덕분에 연습이 곧 인생이 되어가는 기분이었다. 작은 연습이 습관이 되면 인생이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꿈같은 행운이 들이닥친다는 걸 믿게 되었다. 기적은 몸과 마음을 예쁘게 부리는 작은 습관 속에서 조용히 찾아온다는 것을 말이다. 타인의 인생에는 관대하지 못했다. 바닷가 마을에 살 적에 나는 동네 어르신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했었다. 딱히 내가 예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젊은 사람이 워낙 드물었기 때문일 것이다. 여하간 대문 밖에만 나서면 내 손에는 잘 익은 과일이나 흙 묻은 채소, 하다못해 작은 땅콩이라도 쥐어졌다. 그런 마을 분위기에서 곁을 주지 않는 딱 한 집이 있었다. 그 집에 혼자 사시는 허리 굽은 할머니는 여간에서 모습을 보기 힘들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동네 주민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썩 좋은 편은 아니었다. 입이 거칠고 이기적이라는 소문을 들었다. 내가 인사할 때마다 그 할머니는 내 인사를 무시했고 그래서 나 역시 좋은 인상을 받지는 못했다. 그렇게 대면대면 살던 중이었다. 밤낮으로 무더웠던 어느 날 대문 쪽에서 수상한 소리가 나서 깜짝 놀랐다. 우리 집은 어둑해지면 파도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소리인가 싶어 마당으로 내려섰다. 누군가 대문을 탁탁 치고 있는 것 같았다. 조심스럽게 대문을 열어보니 그 할머니가 가슴팍을 움켜쥐고 바닥에 앉아 있었다. 놀라서 할머니 앞에 쭈그리고 앉았더니 한쪽 손으로 내 팔을 움켜쥔 할머니가 애절하게 부탁했다. 나 좀 병원에 데려다줘. 구급차를 부를 생각도 못한 나는 잠옷 차림으로 차 열쇠만 들고 나와서 할머니를 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향했다. 할머니를 의료진에게 맡긴 나는 옆집에 전화를 걸어 할머니 자녀에게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한숨 돌리고 대기실 의자에 걸터 앉았다. 참 많은 생각이 맴돌았다. 할머니 집에서 우리 집까지의 거리는 100m 정도였다. 그 사이 집이 여러 채 있었는데 할머니는 그 집들을 지나쳐 굳이 멀리 있는 우리 집까지 왔다. 오래된 이웃들을 지나치고 평소 인사도 받아주지 않던 우리 집까지 아픈 몸을 이끌고 온 100m만큼의 시간. 그 마음이 어땠을까? 긴급한 상황에서도 가까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 없었던 할머니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을까? 나는 왜 다른 사람들의 말만 듣고 선입견을 품었을까? 그렇게 살아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을 텐데. 남다른 삶에는 분명 원인이 있기 마련인데.
나 또한 혼자 궁색하게 살게 된 이유가 있으면서 타인의 인생에는 관대하지 못했구나. 이기적인 건 할머니가 아니라 바로 나였다.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이니 급하게 신고 나왔던 왼쪽 슬리퍼 귀퉁이가 할머니의 삶처럼 조금 찢어져 있었다. 며칠 뒤 할머니 딸이라며 중년의 여자가 찾아왔다. 커다란 수박과 복숭아 한 상자를 대문 안으로 밀어 넣어주며 고맙다고 말했다. 자식들이 모신다고 해도 싫다고 그렇게 고집을 부린다며 속상한 표정으로 말했다. 여자 혼자 물질하며 자식들 키우느라 욕심을 많이 부리고 살았다고. 그것 때문에 이웃들과 사이가 안 좋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엄마가 우리 밭에서 아무거나 가져다가 드시래요. 언제든지요. 울컥해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작은 어촌 마을에서 물질에 욕심내고 살아온 그 할머니보다 단합하여 따돌린 나머지 이웃들이 발 없는 소문을 믿은 내가 더 나쁜 것 같아서 한여름 땡볕처럼 얼굴이 뜨거워졌다. 너무 슬픈 어른이 되지 않기를. 밥벌이가 신통치 않아 인터넷 게시판에 논술과의 광고를 올렸다. 고등학생 한두 명만 가르쳐서 월세라도 버는 게 목적이었다. 어느 날 젊은 남자로부터 전화가 왔다. 초등학생 논술과에는 안 되냐고 물었다. 솔직히 말해서 초등학생은 하고 싶지 않았다. 일단 내가 가르치는 재미가 없었고 가르치는 일 말고도 손이 많이 갔고 무엇보다 수업료가 적었다. 적당한 거절의 문장을 찾느라 망설이는 내게 남자가 말했다. 저 혼자 딸아이를 키우는데 밤늦게까지 아이가 혼자 있습니다. 주 이틀 대리운전 하는 날만 그래요. 이틀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본의 아니게 자세한 사정을 듣게 되었다. 고등학생만 모집한다는 걸 알고도 그가 내게 전화한 이유는 우리가 같은 동네에 살고 있기 때문이었다. 아이는 철이 빨리 들어서 온순하고 착하다고 말했다. 계속된 설득에 내 마음은 점점 약해졌다. 자세한 얘기를 나누고 아이도 만나볼 겸 5분 거리에 있는 그 집을 방문한 나는 과외 대신 재능 기부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남자는 감사히 받아들였다. 과외나 재능 기부보다는 보살핌에 가까운 날들이었다. 아버님이 대리운전하는 날에는 그 집에 가서 아이랑 책 읽고 수다 떨며 아버님이 퇴근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전부였다. 아이는 말수가 적고 참 착했다. 책을 읽어주면 가만 앉아서 귀 기울였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면 조용히 웃기만 했다. 가끔 간식을 함께 먹을 때는 내 몫을 먼저 권하는 어른스러운 아이였다. 그렇게 1년이 다 되어갈 무렵이었다. 대리운전하는 날인데도 아버님이 집에서 기다리고 계셨다. 처음 있는 일이었고 그것이 곧 마지막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역시나 이름도 생소한 먼 시골로 이사한다고 했다. 사정은 묻지 않았다. 아이 아버님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내민 봉투도 받지 않았다. 대신 통닭을 사달라고 했다. 그건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거였는데 나도 형편이 어렵다 보니 쉽게 사주지 못했다. 그동안 아이와 내가 먹은 간식이라고는 삶은 고구마나 아이스크림 같이 소소한 것들이 전부였다. 우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다 함께 통닭을 먹었다. 못다한 이야기를 하며 아쉬운 작별 인사를 건넸다.
아삭아삭 못 씹는 소리가 유난히 민망하게 들렸다. 갑자기 아이가 닭다리 하나를 들고 운다. 어깨를 들썩이며 조용히 운다. 나와 아버님 중 누구도 왜 우는지 묻지 못했다. 그저 그 마음을 알 것 같아서 덩달아 눈가가 시려웠다. 닭똥 같은 눈물이 맺힌 입술로 통닭을 뜯던 아이는 슬픔을 대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 얼마나 참았던 눈물이길래 통닭을 입에 물고 우는 것일까? 어쩌면 나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을 아이와 헤어지고 오는 차 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일찌감치 많은 상처를 얻은 그 아이 대신 이미 슬픈 어른이 된 내가 울 수 있었으면 했다. 울거나 이별하기에는 날씨가 너무 좋았던 그날. 야속하게도 그런 기억은 잘 사라지지 않는다. 다시는 그 아이가 통닭을 먹으며 울지 않기를, 어떤 음식을 먹다가도 눈물이 나지 않기를, 나처럼 너무 슬픈 어른이 되지 않기를 기도한다. 어른들 사정이야 어떻든 아이들은 그저 웃을 수 있는 세상이었으면 좋겠다. 마음을 얻어 돌아오는 길. 햇볕이 좋아서 마당에 앉아 있었다. 반려견 장군이의 털을 비껴주며 나른한 오후를 보내는 중이었다. 어디선가 인기척이 들렸는지 얌전히 앉아있던 장군이가 짖기 시작했다. 장군이가 주시하는 대문 너머를 바라보았더니 건너집 할머니가 돌담을 짚고 힘겹게 서 계셨다. 나는 다급히 대문을 열었다. 저한테 오시는 거예요? 할머니 쪽으로 다가가며 물었다. 나는 모든 이웃들과 사이가 좋았지만 그 할머니는 몇 달씩 입원하는 일이 잦아서 다른 이웃들에 비해 왕래가 별로 없었다. 할머니는 길게 말하기도 힘든 모양인지 휘바람 불듯이 숨을 내쉬더니 다짜고짜 따라오라고 하셨다. 나는 이유도 모른 채 따라 나섰다. 우리 집에서 할머니 댁까지 고작 2, 3분 거리였다. 그 길을 가는 동안 할머니는 3번쯤 멈춰서서 숨을 고르셨다. 부축하려는 내 손은 마다한 채 그저 쉬었다 걷고 쉬었다 걸었다. 심장수술을 받고 난 후 걷는 게 불편해졌다고 하셨다. 나는 할머니 걸음걸이에 맞추어 천천히 그 짧은 길을 걸었다. 무슨 일일까? 저렇게 힘들게 우리 집까지 와서 나를 부른 이유가. 물음표를 안고 할머니 집에 도착했다. 미닫이 현관문을 열자 집안에서 김치 냄새가 와르르 쏟아져 나왔다. 할머니를 따라 부엌에 딸린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곳간 같은 곳이었다. 커다란 대야에 이제 막 무친 배추김치가 새빨간이 달아올라 있었다. 할머니는 비닐장갑과 커다란 위생봉지를 내게 건네며 원하는 만큼 담아가라고 하셨다. 나는 김치를 비닐봉지에 옮겨 담으며 조금 울컥한 목소리로 물었다. 이거 주고 싶어서 직접 오신 거예요? 벽에 기대 앉아 숨을 고르던 할머니가 대답했다. 주고 싶은데 들고 갈 수 있어야지. 나는 방금 무친 김치와 잘 익은 신김치까지 한아름 얻어서 돌아왔다. 내가 얻어먹을 음식을 내가 직접 가서 퍼온 건 처음이었다. 왔던 길이 참 멀게 느껴졌다. 누군가는 3번이나 쉬어가야 했던 길.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고 싶어서 다녀간 먼 길. 그 길은 나누고 싶은 사람의 마음처럼 가볍지 않았다. 마음의 무게가 느껴졌다. 뭔가를 나누고 싶지만 가져다 줄 기력이 없다면 얼마나 서글플까.
어리석은 나는 그 마음을 아직 모르겠다. 그저 사랑도 정도 건강해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걸 그 먼 거리를 걸으며 깨달았다. 엄마가 품고 온 봉투. 아침부터 엄마가 보이지 않았다. 우리 집에 2박 3일 쉬러 온 엄마는 쉬기는커녕 내내 음식만 하더니 마지막 날 아침에 사라졌다. 산책하러 갔다고 생각했다. 오늘은 같이 가려고 했는데 또 엄마 혼자 간 모양이었다. 뒤따라가려고 서둘러 세수를 하고 나오니 엄마가 현관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산책했냐고 묻자 엄마 표정이 좀 당황하는 듯 보였다. 로션을 바르려고 화장대 앞에 앉았다. 엄마가 곧장 따라 들어와 침대에 걸터 앉았다. 내가 손바닥으로 얼굴을 톡톡 두드리는 동안 엄마는 품고 있던 봉투 하나를 슬그머니 내밀었다. 그 순간 재채기처럼 터지는 눈물을 막느라 로션이 묻은 손으로 얼굴 전체를 가리고 말았다. 놀란 엄마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왜 그래? 얼마 안 돼. 부담될까봐 많이 안 넣었어. 간밤 엄마와 술잔을 부딪히며 대화하다가 의도치 않게 최근 내 형편을 말하고 말았다. 술김에 한 말이니 잊어버릴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엄마는 기억하고 있었다. 함께 장을 보는 내내 은행에 가자는 엄마의 말을 무시했다. 그랬으면 그냥 잊을 것이지 기어이 아침 일찍부터 혼자 은행을 다녀온 모양이었다. 필요 없어. 돈 있어. 나는 울면서 그렇게 말했다. 어차피 믿지 않을 상황이었다. 엄마가 가고 난 후 나는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고 서랍에 집어넣었다. 중년이 되어도 빈궁한 형편을 벗어나지 못하는 딸을 위해 늙은 엄마가 아침부터 찾아온 그 돈을 나는 쓸 수 없을 것 같았다. 어떤 마음으로 은행에 갔을지 너무 알 것 같아서. 이 예쁜 날씨에 돈 봉투를 품고 돌아오는 엄마가 그려져서 나는 하염없이 미안하고 서글펐다. 봉투에는 돈만 든 것이 아니었다. 인생이 흔들릴 때마다 그토록 목말랐던 엄마의 관심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평생 당신 방식대로 봉투에 담아서 주느라 내가 잘 몰랐던 그 사랑은 내내 나의 자각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다. 나는 진심을 볼 줄 모르는 바보였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이렇게 늦게 깨닫고도 한편 아이처럼 기분이 좋다. 엄마의 남은 일생에는 그저 내게 받기만 했으면 좋겠다.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봉투에 담긴 둘째 딸의 사랑과 응원을. 마음 수리공. 수리공입니다. 나의 지긋한 목소리가 들려 대문을 열었다. 어디가 안 들어와요? 나는 전구를 갈아도 불이 들어오지 않는 방으로 안내했다. 여기저기 만지작거리던 그가 연장통을 펼쳤다. 뚝딱거린 지 몇 분 만에 불이 들어왔다. 나는 아이처럼 손뼉을 치며 좋아했다. 내 모습에 약간 으쓱해 보이던 그가 다른데 고장난 건 없냐고 물었다. 화력이 약해서 애먹이던 가스레인지가 떠올랐다. 그는 부엌으로 가서 가스레인지를 살펴보았다. 뭘 어떻게 한 것인지 갑자기 불길이 활기차게 솟아올랐다. 나는 또 손뼉을 쳤다. 대단하세요. 도대체 못 고치는 게 뭐예요? 수그리고 있던 그가 피식 웃으며 허리를 폈다. 우리는 마당으로 나가 커피를 마셨다. 그가 빈 커피잔을 내려놓고 물었다.
글을 쓰세요? 소개한 사람에게 들었을 수도 있고 집 안에 있던 상패들을 보았을 수도 있다. 네. 무슨 글을 쓰세요? 소설도 쓰고 수필도 써요. 둘 다 등단을 해서. 나는 필요 없는 말까지 곁들이며 자랑처럼 말했다. 그런 거 말고요. 어떤 글을 쓰냐고요. 같은 질문을 또 하는가 싶었는데 곧 그의 질문이 이해가 되었다.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글을 쓰고 싶어요.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글이라. 그가 혼잣말처럼 내 말을 곱씹었다. 누군가의 면전에서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었던 나는 몹시 창피해서 그가 빨리 돌아가길 바랐다. 준비해둔 수리비를 서둘러 그에게 내밀었다. 그러나 돈을 받고도 돌아갈 기색이 보이지 않았다. 뭔가 할 말이 있는 사람처럼 머뭇거렸다. 아까 못 고치는 게 뭐냐고 물었죠? 뜬금없는 질문이었으나 궁금해졌다. 있긴 있나 보았다. 내가 못 고치는 건 물건은 없는데 사람을 못 고쳐요, 사람을. 예상치 못했던 말에 나는 하하하 웃기만 했다. 드디어 그가 돌아가려는지 대문 쪽으로 걸어갔다. 집을 나서며 그가 남은 말을 마저 했는데 결국 그 말이 하고 싶었던 모양이었다. 나는 전기수리공이고 작가님은 마음수리공이네요. 아, 마음수리공이라니.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을 오랫동안 품고 살아갈 것 같았다. 그래, 나도 병든 마음을 글로 치유했었다. 쓰고 읽는 일만이 나를 구원해 주었던 과거가 있었다. 어쩌면 우리 모두 누군가의 마음수리공이 아닐까? 우리는 매일 무언가를 읽고 쓰는 사람들이니까 말이다. 닫힌 문에 노크하는 용기. 직업상 우체국 갈 일이 많다 보니 우체국 직원들과 친하게 지내는 편이었다. 그런데 지금 사는 동네로 와서 처음 우체국에 갔을 때 직원들이 유난히 불친절하다고 느꼈다. 불친절을 자주 느끼면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다. 건의를 하기에도 난처하고 그렇다고 매번 불쾌한 마음이 드는 걸 내버려 둘 수도 없었다. 어느 날인가 평소 잘 먹지도 않는 빵이 많이 생겼다. 나는 빵을 들고 우체국에 갔다. 이거 빵인데 좀 드시라고. 창구 위에 소포 대신 빵을 올리며 수줍게 말했다. 빵을 받은 직원과 옆 창구에 있는 직원이 동시에 고맙습니다 하고 외쳤다. 나는 그들이 웃는 얼굴을 처음 보았다. 그간 불편했던 마음이 싹 가셨다. 웃는 얼굴에 기분이 좋아져서 덩달아 웃으며 우체국을 나섰다. 그 뒤로 가끔 간식을 챙겨갔다. 떡이나 군고구마, 또 어떤 날은 호떡도 가지고 갔다. 그들은 내가 우체국 문을 열고 들어서면 자동 반사로 방긋 웃기 시작했다. 덕분에 주객이 전도되어 보내야 할 소포보다도 그 웃음을 보기 위해 챙겨가는 간식에 더 신경이 쓰였다. 나는 어느 계절이든 외출을 자주 하지 않지만 겨울에는 유난히 고립되어 살기에 오래간만에 우체국에 들렀다. 선물로 들어온 귤 상자에서 잘생긴 귤 몇 개를 봉지에 담아 가지고 갔다. 우체국 문을 열자 여직원들이 반색하며 말했다. 아니 왜 이렇게 안 오셨어요? 이사라도 가셨나 했어요. 그러더니 내게 휴지 묶음을 내밀었다. 본사에서 나온 건데 내게 주고 싶어서 기다렸다고 했다. 적금이라도 들어야 받을 수 있는 사은품이었다. 누가 먼저 마음을 쓰면 어떤가?
내 마음도 완전히 막혔던 때가 있었지만 누군가 먼저 문을 두드려 주었고 나는 문 너머에 누가 있는지 궁금해서 문틈으로 마음 밖을 내다보곤 했었다. 조금씩 열다 보니 어느새 활짝 열고 먼저 안부를 묻기도 했다. 닫힌 문에 노크할 수 있는 용기가 마음을 얻고 사람을 얻는다는 생각에 확신이 생긴 날이었다. 감 따는 날다람쥐. 매년 가을이면 집주인 아저씨가 감을 따러 와주신다. 우리 집 마당에는 감나무 2그루가 있는데 손 닿는 서너 개 말고는 내가 딸 수 없는 높이였다. 감이 고운 색깔로 익기 시작할 무렵이면 어김없이 전화가 온다. 감 따러 언제 갈까요? 아저씨는 날다람쥐처럼 감나무에 오른다. 감나무 가지가 위태롭게 흔들리지만 아저씨는 흔들리는 것 따위에 겁이 없다. 사다리도 장갑도 없이 맨몸으로 나무 위에 오른 아저씨는 내가 위치를 잡을 때까지 기다린다. 아저씨가 위에서 던지면 밑에서 내가 받는다. 우리는 거의 실패가 없다. 작가님, 직업을 포수로 바꿔야겠어요. 감을 던지던 날다람쥐가 농담도 던진다. 저 기계체조했어요. 운동신경 좋아요. 깜짝 놀란 날다람쥐가 어디 한번 보자는 식으로 감 2개를 연달아 던진다. 둘 다 받았다. 사실은 급하게 2개를 받다가 가지에 손이 좀 찢겼다. 신나서 아픈 줄도 몰랐다. 커다란 다라이 한가득 고운 빛깔의 감이 담겼다. 작년엔 2통이 넘었지만 올해 수확은 반도 안 되었다.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내가 이 감나무를 위해 애쓴 건 없는데도 내게 귀한 열매를 주다니. 아저씨와 반반 나누기 위해 큰 봉지를 가져왔더니 딱 7개만 담고 내빼려고 한다. 고생하셨는데 그럴 수는 없었다. 똑같이 나누고 싶었다. 봉지를 뺏으려고 하니까 가져가려고 온 게 아니라 따주려고 온 거라면서 끝내 뿌리친다. 그러더니 차로 따라오란다. 트렁크 문이 열렸다. 방금 수확한 것 같은 싱싱한 작물들이 가득 들어있다. 부지런한 날다람쥐가 텃밭에 다녀온 모양이다. 아저씨가 상추 한 무더기를 덜어주신다. 감은 겨우 7개 챙겨놓고 상추는 통 크게 나눠주며 하는 말. 좋은 글 많이 쓰시고 건강하게 지내세요. 아주 가끔이지만 즐겁고 따뜻하고 풍요로운 이런 나절이 있다. 어디에 살든 꼭 있다. 그런 가끔이 모여 살아갈 힘을 준다. 그 힘을 비축해서 나도 누군가에게 가끔이 되고 싶다. 내 인생에 대한 예의. 나는 아직도 가난하다. 또한 여전히 공상이다. 그럼에도 참 끈질기게 글을 쓴다. 언젠가 아빠를 만난 삼촌이 은정이는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다라고 했단다. 내 삶에 대해 어떤 말이 오고 갔는지 말한 자의 생각인지 들은 자의 생각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누군가는 내가 왜 이러고 사는지 한심한 것이다. 심지어 나와 피를 나눈 사람까지. 곰곰 생각해 보았다. 나는 왜 이러고 사는가? 이러고 산다는 의미가 뭘까? 내 삶이 왜 한심해 보일까? 돈이 없어서 그런가? 헛된 꿈을 쫓는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그런데 그 모든 건
내가 선택한 내 인생이다. 숱한 상실과 절망을 겪은 후 짜도 짜도 나오는 눈물에 익숙해지고 나서야 겨우 찾은 내 라이프 스타일이란 말이다. 현실에 타협하고 돈 많이 벌면서 사는 사람들이 나보다 행복하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 내가 꿈을 쫓는 것이나 그들이 돈을 쫓는 것이나 다를 건 없다. 저마다 추구하는 길을 걸으면 되는 것이다. 사실 요사이 경제적으로 몹시 힘들기는 했다. 가진 건 책밖에 없어서 고전 전집을 중고로 팔려고 사진을 찍어 두었다. 그러나 결국 팔지는 못했다. 지질이 궁상인 내 꼬락서니가 다 드러날까봐, 정말 왜 이렇게 사는지 스스로 자문하게 될까봐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다. 아직 배가 덜 고픈지 모르겠다. 몇 년 동안 다른 밥벌이 없이 글만 썼다. 아무런 사회활동을 하지 않았다. 배가 고프기 시작했다. 하루 한 끼 먹는 게 서럽기 시작했다. 한계가 온 것이다. 알바를 구하려고 꽤 열심히 구인 광고를 뒤졌다. 나는 학벌이나 내 경력을 신경 쓰지 않는다. 작고 허름한 식당에서 서빙을 해도 상관없다. 오히려 색다른 일을 할 때마다 좋은 경험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눈을 낮춰도 알바 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다. 하찮게 생각했던 알바에서 나이 때문에 면접도 못 보고 떨어졌다. 30대 초반까지 원한다나? 그랬다. 글만 쓰다 보니 나이 든 걸 신경 쓰지 못했다. 아이러니한 건 식당은 또 경력이 있는 50대를 원한다. 어쩌란 말인가. 나는 이제 강사가 아닌 다른 일은 할 수 없게 되었나? 더 중요한 것은 그쪽에서도 경단녀가 되었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돈이 없고 겨울은 다가오고 글은 쓰고 싶고 타협하긴 싫었다. 이 글을 읽으면서 누군가 얘는 왜 그렇게 살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경제력이 바닥이라는 건 부정하지 못하겠지만 인생이 늘 한결같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으므로 두렵지 않다. 나는 당분간 어쩌면 평생 이렇게 살지 모르겠다. 그렇게 원했던 작가로, 자유로운 싱글로, 돈 따위가 그 두 가지를 매수할 수는 없다. 한 번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주는 게 내 인생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누가 뭐래도 마이 라이프 브라보다.